당신 연금 얼마나 나와요? 앞으로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게요. 아니, 내 돈인데 왜 당신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같이 살자면서요. 그러면 돈줄은 내가 쥐어야죠. 노년에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충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는 마음으로 손잡았지만 어느 순간 생활비는 무기가 되고 사랑은 족쇄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밥상이 위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갑만 남습니다. 돈을 핑계로 선택권을 빼앗기고 일상의 자유마저 흔들리며 결국 주인과 하인 같은 뒤틀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미소지만 속으로는 생활비를 통제하며 당신을 조이는 덫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노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생활비를 쥐고 흔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돈이라는 칼자루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생활비를 무기 삼아 상대를 옭아매고 지갑을 통제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정영철 씨는 64세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밥상이 따뜻했고 대화가 이어졌고 혼자일 때 느끼던 고독이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반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여성이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연금에서 최소 250만 원은 나한테 줘야 살림이 돌아가요. 그때부터 정 씨의 삶은 꼬여버렸습니다. 손주에게 용돈 한 푼 주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친구와 고기 한 끼 먹는 것조차 돈 낭비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정 씨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권력이 되었고 정 씨는 집안에서 주인공이 아닌 손님으로 전락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부산에 사는 72세 박문호 씨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지내던 그에게 다가온 여성은 다정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줬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게요. 당신은 용돈만 쓰면 돼요. 라는 말로 시작된 지배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겠다고 하면 쓸데없는 돈 쓰지 마라. 옷 한 벌 사려고 하면 집에 옷이 얼마나 많은데 또 사냐. 병원 진료까지도 그 돈이면 차라리 집 수리하는 게 낫다. 며 막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기 인생인데도 자기 돈인데도 단 한 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던 그는 어느 순간 돈줄로만 취급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노년 남성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무기화한 상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남자의 자유를 옭아맵니다. 결혼은 동등해야 하지만 생활비를 쥔 순간 권력은 기울어지고 결국 한쪽은 주인이 되고 다른 쪽은 하인이 됩니다. 이 비극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잔소리와 불신만이 가득해집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빈곤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든다. 노년의 사랑에서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와 굴종을 나누는 칼입니다. 늙어서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났을 때 그녀가 생활비를 쥐고 흔들려 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자유를 잃고 존엄을 잃고 결국 남은 것은 돈 앞에서 무력해진 비참한 삶뿐입니다. 사랑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현실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외모나 성격이 아니라 생활비를 무기 삼아 내 인생을 흔드는 손길입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노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나이를 무기로 존중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경험 많고 인생을 아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나이가 칼처럼 휘둘러집니다. 내가 너보다 더 살아봤다. 내 말이 맞아. 라는 말이 일상이 되고 사랑이 아닌 복종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서로 주고받아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우기는 순간 그 관계는 지옥의 문을 열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69세 이광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67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우리 나이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돼요. 라는 말에 마음이 끌렸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자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도 내가 당신보다 나이 많으니까 내가 하는 말엔 토 달지 마요. 대화 중에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뭘 알아. 결국 이광수 씨는 집안에서 언제나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작은 의견 하나 내는 것도 무시당하고 자존심은 매일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그는 나중에 술자리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상관을 모시고 사는 기분이야. 내 집인데도 숨이 막혀. 또 다른 사례는 경남 창원에 사는 72세 최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5세 여성과 만나 1년 넘게 동거했습니다. 처음에는 잔소리도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 하려 하면 그 나이에 철도 없냐. 옷을 새로 사려 하면 나이 들었으면 검소해야지. 심지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와서도 괜히 호들갑 떨지 말라. 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온 말은 내가 더 나이 많으니까 내 말이 법이야. 였습니다. 결국 최 씨는 사랑을 위해 시작한 만남이 존중이 아닌 굴종의 삶으로 변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유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그저 연하라는 이유로 매일 누군가의 발밑에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나이를 무기로 존중만 요구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입니다. 존중은 서로의 인격과 삶을 인정하며 주고받아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순간 존중이 아니라 억압이 됩니다. 남자는 여자의 나이에 눌려 점점 침묵하게 되고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처음엔 작은 양보 같아 보이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노자의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그릇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나이가 많다는 건 지혜를 나눌 자격이지 존중을 강요할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에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 나이는 지혜가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그 앞에서 당신은 매일 작아지고 결국 사랑이 아니라 복종을 강요당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늙어서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날 때 그 나이가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칼날처럼 쓰인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고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임을 잊는 순간 관계는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뿐입니다. 세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감정. 통제가 약해 눈물과 화를 번갈아 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여린 눈물이 순수하게 보이고 화를 내는 모습조차 솔직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당신의 일상을 파괴합니다. 하루는 눈물, 다음 날은 분노.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 앞에서 남자는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원했지만 결국 감정의 인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1세 이정호 씨는 66세 여성과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사소한 말에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거가 시작되자 문제는 드러났습니다. 친구와 늦게 들어오면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는데 왜 나를 두고 다니냐. 다음 날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내던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전화를 늦게 받았다는 것, 식탁에 반찬을 남겼다는 것, 눈물과 분노가 번갈아 터지는 폭풍 속에서 이 씨는 매일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눈치만 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는 결국 1년 만에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충북 청주에 사는 69세 김재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5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외롭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울며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 라고 소리쳤고 다음 순간엔 고함을 지르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도 아이들 장난소리에 짜증을 내며 시끄럽다. 다 나가라. 며 화를 냈습니다.
김 씨는 손주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렸고 가족들까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라며 깊은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두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기복은 커지고 작은 일에도 눈물과 분노가 번갈아 터집니다. 문제는 그것이 상대에게 모두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늘 긴장해야 합니다. 언제 울음이 터질지, 언제 화가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외출 한 번을 해도, 말 한마디를 건네도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 됩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 되고 하루하루가 지옥으로 변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몸을 해치고 눈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을 해친다. 노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대를 만나는 건 곧 평온해야 할 노년을 폭풍 속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남은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눈물과 화에 끌려다니며 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사랑은 안정이어야 하고 노년의 만남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날 때 감정 통제가 약해 눈물과 화를 번갈아 낸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지옥의 문턱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과 위로가 아닌 두려움과 피로만 남는 관계, 그것이 바로 당신이 피해야 할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네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건강 문제를 핑계로 상대를 죄책감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프다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픔은 무기가 되고 남자는 매일 죄책감에 덫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혼자 두고 나가냐? 내 몸이 이래서 당신만 믿는다. 이 말 한마디는 남자의 발목을 붙잡는 쇠사슬이 됩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얽매이게 되고 노년의 삶은 돌봄이라는 감옥으로 변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김성훈 씨는 66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혼자 밥 먹지 않아도 되고 저녁마다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몇 달 뒤 여성이 잦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신이 밖에 나가면 나는 누구한테 기대야 해요? 김 씨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하나둘 취소했습니다. 여행을 가자던 계획도 미뤘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의 눈물 섞인 말에 매일 집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의 삶은 죄책감으로 묶여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최재덕 씨는 67세 여성과 동거했습니다. 그녀는 늘 무릎 통증을 핑계로 했습니다. 내 다리가 아파서 시장도 못 간다. 당신이 같이 가줘야 한다. 내 건강이 이래서 집안일은 못하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 최 씨는 처음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통증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혼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무릎을 잡고 신음했습니다. 결국 장보기, 청소, 심지어 요리까지 모두 최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돌아오는 건 눈물과 원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칼이 되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나중에 술자리에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간병인이고 그녀의 죄책감 장사에 당한 바보였다. 이 두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의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짜 고통이 아닌 핑계로 삼아 상대를 붙잡는 순간 그건 아픔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남자는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유를 잃고 관계 속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 몸은 돌보는 사람인데 마음은 돌봄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든 몸은 고칠 수 있어도 병든 마음은 스스로를 해친다. 나이 많은 여자가 건강 문제를 무기로 삼는 순간 남자의 마음은 매일 무너집니다. 죄책감에 갇힌 삶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서로의 평온이지 감정의 인질극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보듬고 의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건강 문제를 무기로 삼아 당신의 남은 삶을 죄책감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돌봄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자유롭게 빛나야 할 시간이지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에 매달려 죄책감 속에서 끝내야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집안일을 무기로 권력을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처럼 보입니다. 설거지 좀 도와줘요. 청소는 같이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부탁은 명령으로 바뀌고 집안일은 무기가 됩니다. 내가 다 해주니까 당신은 나 말 들어야 해요. 라는 말이 일상이 되고 결국 남자는 가정에서 손발뿐 아니라 자존심까지 빼앗깁니다. 사랑이 아니라 지배로 변하는 순간 노년의 삶은 지옥의 무대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박정수 씨는 65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밥을 해주고 빨래도 챙겨주며 아직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루 세 끼 밥 다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에 토 달지 마. 작은 의견을 내도 내가 집안일 안 하면 당신은 굶어 죽을 거야.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점점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 한 끼가 무기가 되고 설거지와 빨래가 권력의 칼날이 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친구에게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내와 사는 게 아니라 하녀의 은혜를 입고 사는 죄인 같다. 또 다른 사례는 전남 여수에 사는 72세 김명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7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늘 집안일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집은 쓰레기장이야. 청소를 한 번 할 때마다 그는 감사 인사를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보이면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고맙다는 말도 못해? 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김 씨가 병원에 다녀와 힘들어할 때도 그녀는 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 안 했으면 당신은 벌써 여기저기 병나서 쓰러졌을 거야. 라며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김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집이 쉼터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매일 빚지고 사는 느낌이다. 숨이 막힌다. 이 두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안일을 무기로 삼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고 관계는 권력 싸움으로 변합니다. 남자는 늘 빚진 듯 살아야 하고 고마움이라는 명목 아래 무릎 꿇게 됩니다. 집안일은 본래 가정을 지탱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무기가 되는 순간 상대방의 삶은 송두리째 휘둘립니다. 밥상은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굴종의 족쇄가 되고 청소기 소리는 위협의 경고음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쓰이는 것이다. 하지만 노년에 잘못된 만남을 하면 집안일이라는 사소한 권력이 눈에 보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남자는 그 칼날에 매일 베이며 존엄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결국 가정을 이루겠다는 희망이 오히려 감옥살이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평온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여자가 집안일을 무기로 권력을 잡으려 든다면 그 관계는 결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감사 인사를 강요받고 집안일을 빌미로 죄책감을 주입당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결국 남는 건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차갑게 굳어버린 마음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쉼이어야지 누군가의 집안일 권력 아래 허리 굽힌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6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 상대를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모든 판단과 비교의 잣대는 그녀 자신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야. 라는 말 뒤에는 은근한 무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어떻게 살든 그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깎아내리기가 시작됩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남는 건 끝없는 비난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1세 윤상호 씨는 66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당신은 참 성실해 보여서 마음에 들어요. 라는 말에 윤 씨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달라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선 내가 예전엔 이렇게 좋은 반찬만 먹었어. 당신은 이런 것도 못 챙겨?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윤 씨가 옷을 사입으면 그 나이에 그런 색을 입는다고? 참 촌스럽다. 친구들과 어울리려 하면 당신 친구들은 수준이 낮아. 내 주변 사람들은 다르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무시당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집안에서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그녀 인생의 비교 대상일 뿐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박노철 씨는 68세 여성과 만나 1년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활발한 성격이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말은 독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다니던 집은 훨씬 컸어. 당신 집은 참 초라하네.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더 똑똑했어. 당신은 참 답답해. 내가 살아온 세월을 보면 당신은 아직 멀었어. 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박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건 틀렸어. 라는 답이 돌아왔고 결국 그는 자기 인생마저 하찮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 곁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살고 있다. 이 두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기준 삼는 순간 상대는 늘 부족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집, 옷차림, 말투, 친구, 생활 습관까지 모든 게 그녀의 눈에는 흠으로 보입니다. 남자는 매일 평가당하며 서서히 자존심이 부서집니다. 사랑받으려 시작한 만남이 어느새 끊임없이 깎아내림을 견디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낮추는 이는 스스로를 해친다. 하지만 현실에서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녀는 나이를 방패로 삼아 끊임없이 상대를 낮춥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비난이 일상이 됩니다. 남은 인생을 빛내야 할 노년이 오히려 누군가의 기준에 짓눌려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평등해야 하고 노년의 만남은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준 삼아 상대를 깎아내리는 여자를 만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고통으로 변합니다. 결국 남는 건 끝없는 비교와 상처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평가받는 무대가 아니라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한마디 실수로 평생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을 하면 관계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는 여전히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자녀에게 부모는 1순위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가정이 최우선이 되는 순간 부모는 조심해야 할 말들이 많아집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집안이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야? 이런 말들이 무심코 튀어나오는 순간 부모는 한순간에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나는 조언을 해주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기혼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가정을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뭐든 말할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던진 말 한마디가 결국엔 자녀를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연락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혼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가장 치명적인 6가지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부모가 기혼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말은 배우자 집안에 대한 험담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이제 그들의 인생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혼했어도 우리 자식이지 사돈이 무슨 상관이야? 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고스란히 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은 도대체 왜 그러니? 내 시댁 눈치 보지 마. 우리만 챙기면 돼. 그 집안은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사돈이 뭐 그렇게 뻔뻔하냐? 이런 말들은 기혼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자식 편을 들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배우자와 그 집안을 무시하는 건 결국 내 결혼을 부정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을 무시하는 순간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특히 시부모가 며느리의 친정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장모가 사위의 부모를 깎아내리는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사돈네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명절 때 얼굴도 안 비추고 그 집안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잖아. 사돈네가 너무 뻔뻔하게 구는 거 아니야? 너도 그 집안 닮아서 그래? 이런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자녀는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 배우자와 그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방어적인 태도가 생기고 부모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심한 경우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거나 부모를 완전히 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부모가 내 배우자의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는 태도로 접근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가족도 이제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들라는 부모의 요구가 극도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키운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면 배우자의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절대 엄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그래도 그쪽도 입장이 있겠지. 우리가 이해해보자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가족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식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이제 부모가 1순위가 아닙니다. 그들의 배우자와 새로운 가족이 최우선이 됩니다. 부모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배우자의 가족을 깎아내린다면 자녀는 더 이상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결국 기혼 자녀에게 배우자 집안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은 부모 스스로 가족 간의 벽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제 자식의 삶을 존중할 때입니다. 그 집안도 우리 가족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해야 하니? 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부담과 죄책감을 떠넘기는 폭탄과 같습니다. 부모는 늙어갈수록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반드시 자식이어야 할까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자식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나? 라는 부담감이고 또 하나는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지? 라는 반발심입니다. 결국 이 말은 부모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세상은 과거처럼 대가족이 함께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너희가 나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니?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자식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말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삐걱거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부모를 모시고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난 어쩌란 말이냐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들은 사랑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부모와의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관계에서 자식들은 점점 부모를 피하려 할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연락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는 자식이 아닌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자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난 내 노후를 내가 준비하고 있어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들은 부모를 더욱 존경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말은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입니다. 자식들에게 내 노후가 너희 손에 달렸다는 식의 부담을 주는 순간 그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돌볼 준비를 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식들은 부모를 더 챙기고 싶어질 것입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미래를 의존하는 것보다 부모가 스스로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입니다. 세 번째 말은 솔직히 너보다 내 동생이 더 속을 덜 썩였어. 혹은 내 형은 정말 믿음직스러웠는데 넌 늘 걱정이야. 같은 편의 발언입니다. 이 한마디는 부모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식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형제들 간의 감정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가벼운 농담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어릴 적에는 형제끼리 경쟁하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린 후에도
부모님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 라는 질문은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한쪽을 더 아끼고 사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자식의 마음에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이 남게 됩니다. 편애를 드러내는 순간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간의 관계까지 뒤틀리게 만듭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형만 챙겼어. 내 동생은 아무리 못해도 예뻐하더라. 이런 생각이 한 번 자리 잡으면 형제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더 깊어지고 나중에는 명절에도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의도했던 것은 아닐지 몰라도 작은 말 한마디가 가족을 갈라놓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애를 들키지 않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엄마는 다 너희를 똑같이 사랑해. 라는 말이 아무 의미 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특정 자식을 비교하면서 다른 자식을 깎아내리는 말만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도움이 필요해질 때 자식 간의 갈등이 격화됩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식만 챙겼다는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다면 다른 자식들은 부모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오빠만 챙겼으니 이제 나도 모른 척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지 않으려면 부모가 함부로 편애를 드러내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응어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는 결국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 즉 가족 간의 화목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평생을 함께한 자식들과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부모는 절대 자식 간의 편애 사실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키운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네 번째 말은 너희 배우자는 솔직히 별로야 같은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고 심지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내 결혼을 부정하는 거야? 라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배우자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더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런 감정을 그대로 내뱉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부모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넌 아깝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내 짐이 될까봐 걱정된다. 솔직히 내 배우자는 우리 가족이랑 좀 안 맞아. 이런 말들은 자식을 위하는 조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의 결혼 생활에 불안을 심어주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자식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말이 맞을까? 내 결혼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나? 부모님이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명절이나 가족 모임은 어떻게 하지? 결국 자식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키운 자식인데 저 배우자가 우리 가족을 갈라놓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부모의 부정적인 발언입니다. 또한 자녀의 결혼 생활은 부모가 아닌 본인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단점이 자식에게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자식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이지 부모의 시선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배우자에 대한 평가보다는 내가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라는 지지의 말을 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단점이 걱정된다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대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라는 식으로 자식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부모는 자식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내 자식이 선택한 사람이니 존중한다. 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키운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다섯 번째 말은 손주들의 교육 방식에 대한 간섭입니다. 자식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 그건 그들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하지만 많은 조부모들은 내가 애들 키워봐서 아는데라는 태도로
손주의 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개입하려 합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예전에 우리 때는 애가 이렇게 버릇없이 크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너네가 너무 애를 오냐오냐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기혼 자녀들에게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우리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가? 라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세대의 육아 방식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애들은 맞으면서 큰다는 식의 훈육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식으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 세대는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키우는 게 맞아라는 태도를 고수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충돌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방식대로 키울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손주를 조부모에게 맡기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손주를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키우는 상황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애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렇게 해라며 육아 방식에 대한 강한 개입이 시작되고 결국 자식들은 부모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손주의 교육 방식에 대해 조언을 하고 싶다면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니?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기혼 자녀들은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원합니다. 결국 손주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지 조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손주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의 방식대로 존중해주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자식에게 물려줄 자산의 종류와 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재산과 관련된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이 주제를 꺼내면 자식들의 마음속에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분배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신뢰, 그리고 가치관까지 모두 엮여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 집은 너희에게 물려줄 거야. 나머지는 나 혼자 쓸게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들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와 뉘앙스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가족 간의 감정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모가 자산을 미리 분배하겠다고 공개할 경우 자식들 간의 갈등이 촉발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대개 자신이 받은 만큼을 기준으로 다른 형제나 자매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만큼만 받는 거지? 혹은 왜 그 사람은 더 받는 거야? 라는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불만은 자식들 간의 경쟁으로 번지며 점점 더 깊은 갈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분배 비율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이건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어라고 설명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아, 내가 더 받을 자격이 있잖아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자산 분배 계획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에게 이 집을 물려줄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식은 집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그 외 재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외 재산은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부모에게 끊임없이 금전적인 요구를 하게 만들고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금전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산에 대해 말해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알 수 없지만 만약 미리 이야기를 했다면 자식들이 부모의 재정적 상황을 지나치게 궁금해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져야 하는데 재산을 중심으로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산 분배 계획을 부모가 공개하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의 자산을 알게 되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은 더 많이 받을까? 왜 나는 적게 받을까? 부모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식들의 생각과 의심이 먼저 앞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자식들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모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비화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산 분배 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자식들 사이에서 신뢰를 깎아먹을 위험이 큽니다. 더욱이 자식들은 부모님이 나누는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정적 상황을 알게 되면 그 자식은 본능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향한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특히 자식들끼리 경쟁하는 마음이 커지면 그 경쟁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감정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거나 그 재산이 내 것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미리 자산 분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식들 간의 경쟁을 촉발하고 결국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애정이 깃들어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와의 관계는 선택이 됩니다. 기혼 자녀는 부모가 부담스럽다고 느끼면 얼마든지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진심을 담아 조언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삶을 흔들어 놓고 부모를 멀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혼 자녀의 인생을 존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입하려 하면 자녀는 점점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이 말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애정이지만 자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이 말을 하면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질까? 아니면 틀어질까? 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꾸준히 마음을 열고 다가오도록 만드는 방법은 침묵이 필요할 때 침묵하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은 가려서 해야 합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의 평생 태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신중한 언어가 필요한 때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후회가 밀려온다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사랑했더라면, 조금만 더 내 인생을 즐겼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남은 시간은 그 후회 속에서 갇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 후회들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순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후회되는 것들, 우리는 과연 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당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후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남은 삶은 후회가 아닌 만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곁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쉽게 잊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는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 고맙다, 보고 싶다며 수없이 감정을 표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 잔소리와 불평이 자리 잡고 상대방의 배려와 희생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깨닫게 됩니다. 너무 늦어버린 후회만 남았다는 사실을.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며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이었고 아내는 말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걱정 어린 잔소리가 귀찮다고 생각하며 늘 대충 넘겼습니다. 당신도 좀 쉬어. 밥은 챙겨 먹었어? 이제 나랑 좀 시간 보내자. 그러나 남편은 항상 알았어. 됐어. 바빠. 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집안 곳곳에서 아내의 흔적을 발견하며 비로소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평생 써온 일기장을 펼쳤을 때 그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한 번만 잡아줬더라면 내가 좀 덜 외로웠을 텐데. 그제야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함께했던 순간들 속에서 아내가 얼마나 자신에게 사랑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하지만 이제 아내는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오래된 가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애정을 쏟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고맙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이 올 것처럼 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세요. 그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두 번째 후회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나중에 같이 밥 먹자. 시간 나면 여행 가자.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 하지만 그 나중에라는 약속이 영원히 오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무한정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부모님은 늙어가고 자식들은 바빠지고 형제 자매와의 연락도 점점 뜸해집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보면 너무 늦어버린 후회만 남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가족보다는 일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성공해야 가족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전화가 와도 지금 바빠요. 라며 짧게 끊었고 자식들이 아빠, 주말에 놀러 가자. 고하면 나중에 가자. 며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엄마, 나왔어.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후회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따뜻한 한 끼 식사라도 함께 할 걸.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얼굴을 자주 보러 갈 걸. 하지만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형제 자매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려 떠납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걸고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하세요.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지나간 시간과 가족과의 추억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가족에게 시간을 선물해야 합니다. 세 번째 후회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산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이 나이에 이 옷을 입으면 이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결국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고 싶은 삶도 살지 못한 채 후회만 남게 됩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엔 부모님의 바람대로 공부했고 결혼 후에는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말에 포기했고 즐기고 싶은 것도 남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라며 참았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정작 자신의 삶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보며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봤을까? 평생을 참고 희생하고 남들에게 맞추며 살았지만 돌아보니 정작 그녀를 위한 삶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에 맞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에 주눅들어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을 가세요. 마지막 순간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정작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후회는 조금만 더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확신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태도 하나가 시간이 지나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했어야 했다는 깨달음이 뒤늦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사업을 일으키며 돈도 많이 벌었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혀갔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다 알아. 내 말이 맞아. 넌 아직 몰라서 그래. 이런 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자식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늘 맞다고 강요하는 모습에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줄였습니다. 조언을 구하려 했다가도 매번 그건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마리아라는 말이 돌아오니 대화가 재미없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정작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조금만 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었을 것을.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겸손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가 너무 외롭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겸손입니다. 5번째 후회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은 돈과 시간이 많아야 갈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야지. 하지만 정작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떠날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은 있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을 하느라 바빴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본인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무릎이 아파 오래 걷지 못하고 장거리 비행이 힘들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간단히 넘겼던 피곤함이 이제는 여행을 포기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늦게서야 후회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떠날 걸. 가족에게 양보하느라 돈 아낀다고 미뤘던 게 이렇게 후회될 줄이야. 반면에 또 다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평범한 삶을 살았고 남들처럼 바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틈틈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큰 돈이 없어도 짧은 국내 여행부터 시작했고 가끔씩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도 여행을 다녔고 수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집도 돈도 아니야. 바로 내가 다녀온 곳에서의 추억이야. 이제 그녀는 나이가 들어 몸이 무거워졌지만 앨범 속 사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여행을 다니지 못해 후회하는 대신 다녀온 곳을 떠올리며 행복해합니다. 여행은 단순히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은 삶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여행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여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여행은 가능합니다.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도 버스를 타고 조금 먼 곳으로 가보는 것도 하나의 여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려는 마음입니다. 나중에를 외치다 결국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한 채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작은 여행을 떠나며 인생을 채워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여행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람이 좋은 날 동네를 걸어보는 것, 새로운 음식을 먹으러 다른 지역으로 가보는 것, 또는 한적한 바닷가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이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떠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일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떠나야 합니다. 여섯 번째 후회는 돈을 모으기만 하고 제대로 써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을 위해 돈을 아껴야지. 혹시라도 아플 때를 대비해야 해. 노후가 불안하니까 무조건 저축해야지. 그렇게 평생을 돈을 모으고 또 모으며 쓰는 것보다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을 정작 본인을 위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후회가 몰려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작은 사치도 허락하지 않았고 오로지 전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돈이 아깝다며 거절했고 가족들이 외식을 하자고 하면 집에서 먹는 게 더 싸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평생 그렇게 돈을 모으며 살았고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몸이 약해져 먼 곳으로 여행을 갈 수 없었고 치아가 좋지 않아 먹고 싶었던 음식도 제대로 즐길 수 없었습니다. 돈을 아낀 덕분에 가난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돈을 써도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전략하며 살았지만 돈을 쓸 때와 모을 때를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아낌없이 썼습니다. 먹고 싶은 것은 먹고, 가고 싶은 곳은 가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은 결국 써야 가치가 있어. 아끼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해 쓰는 것도 필요해. 돈을 모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돈은 살아있을 때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후회하며 그때 좀 더 써볼 거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서 남긴 돈이 결국 자신이 아닌 남들에게 쓰여지는 것을 바라보며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먹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돈을 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는 말을 하며 돈을 아낍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써도 감흥이 없고 건강이 나빠지면 돈이 있어도 즐길 수 없습니다. 돈을 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돈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가치 있는 곳에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돈을 내가 즐겨야 합니다. 언젠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은 죽을 때까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후회는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꿈은 사치야. 먹고 살려면 현실을 봐야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순 없어.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닌 남들이 인정하는 직업,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남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캠퍼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현실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했고 그는 결국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남들이 보기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일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그는 다시 붓을 들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꿈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 음악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 삶은 후회가 없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며 살아갑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물론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직장이 안정적이어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후회가 남는다는 사실을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일을 꼭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작은 취미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꿈꿨던 것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남은 삶을 후회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내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후회란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마지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앞두고 그래도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미소 지을 것이고, 누군가는 조금만 더 잘 살아볼 걸 하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 차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진짜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용기 내고 더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후회가 아닌 만족과 감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나이 들어보니 뭐가 남던가요? 돈? 사람들? 자식들? 웃기지 마세요. 다 부질없습니다. 젊었을 땐 사람 붙들고 돈 끌어모으고 세상 다 가질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젊을 때는 돈을 벌어야 하고 자식 키워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 눈치 보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을 누구한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서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많은 노후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곁에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안한 삶입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남 신경 쓰지 않고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것이 노후 행복의 비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기로 합시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다 부질없는 세상, 노년에 행복하려면 이 7가지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싫은 사람에게 굳이 잘 보이려 애쓰지 않기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에 치여왔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사 비위 맞추느라, 사회에서는 체면 차리느라, 심지어 가족한테까지 눈치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됐나요? 내가 젊고 쓸모 있을 때는 나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나이 드니까 하나둘 떠나가더군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남 눈치를 봅니다. 왜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먹고 살려면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했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불편한 인간관계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내 마음속에서 이미 싫다고 느낀 사람에게는 절대 애쓰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정리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착각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괜히 관계가 멀어지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날 안 좋게 보면 어쩌지? 이런 고민을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나를 찾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무례한 사람에게 친절 베풀 필요 없습니다. 젊을 때는 예의 차린다고, 관계 유지한다고 듣기 싫은 말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대하세요. 나이 들어서 사람 잃으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애초에 내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굳이 싫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들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괜히 남 눈치 보며 마음 불편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세요. 연락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됩니다. 남들보다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순간 내 삶은 또다시 그들의 것이 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싫다면 그냥 멀어지세요. 마음이 편해지고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는 가지 않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갈 필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습니다. 직장 회식, 가족 행사, 친척 모임, 심지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의 경조사까지 피곤해도 가기 싫어도 체면 때문에 예의 때문에 참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진짜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겉으로만 인사하고 형식적으로 웃으며 서로를 평가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나아졌나?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자식들은 뭐하냐? 이런 말들로 서로를 재단하고 비교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앉아있으면 뭐가 남습니까? 기분만 상하고 피곤해질 뿐입니다. 특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면 더더욱 가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깔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마주 앉아서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편히 쉬는 게 낫습니다. 또 하나, 젊었을 때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싫은 사람을 만나서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집에 와서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편한 곳, 나를 진짜로 아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가기 싫은 자리는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남 눈치 보며 억지로 참석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감정입니다. 내 기분이 불편하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마음 편한 곳에서 나를 위해 내 삶을 즐기며 사는 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돈 아까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쓰기입니다. 평생 돈을 벌고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젊었을 땐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 걱정하느라, 혹시라도 아플까봐 돈 한 푼도 허투루 못 썼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어때요? 정작 나를 위해 제대로 써본 적이 있습니까? 남들 챙기느라 내 옷 한 벌, 내 밥 한 끼조차도 제대로 못 챙긴 삶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돈이 아까워서 나를 위해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싼 것만 찾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괜히 돈 낭비 아닌가?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돈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겁니까? 이 돈 내가 못 쓰면 결국 누구 손에 들어갈지 압니까? 자식들? 손주들? 아니면 병원비로 다 나갈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자식들은 이미 자기 인생이 바쁩니다. 부모가 피땀 흘려 모은 돈 결국 남 주고 갈 거라면 차라리 내가 즐기고 행복할 때 쓰는 게 낫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죽을 때까지 아끼기만 합니까? 남한테 퍼주느라 정작 내 삶은 초라하게 살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까 봐 돈을 꼭 쥐고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제는 남 걱정 말고 나부터 챙기세요. 먹고 싶었던 음식, 가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취미 다 지금 하세요. 돈 몇 푼 아낀다고 인생이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은행 잔고가 많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만 바라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은 결국 쓰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나를 위해 써야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건강할 때 쓰는 돈이 진짜 돈입니다. 늙어서 돈 모아봤자 뭐합니까? 병원비로 다 날리거나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내 몸이 움직일 때, 내 기분이 좋을 때, 내 인생을 위해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아끼고 참다가 끝내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쓰세요. 그 돈 내가 써야 내 돈입니다. 네 번째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기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까? 젊었을 때는 체면 차리느라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내 기분도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남들 눈에 맞춰 살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결국 나만 손해본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뭐라 하든 그게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남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남들이 내 돈을 벌어주고 내 병을 대신 아파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고민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남들한테 욕먹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정작 내 삶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나한테 관심 없습니다. 각자 자기 삶이 바빠서 나한테 신경 쓸 시간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말 몇 마디 보태지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들면 더더욱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체면이 중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나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느라 내 삶을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편하면 그만입니다. 남들 눈에는 내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사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그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괜히 남의 평가에 휘둘려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남 눈치 보는 습관을 버리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손주 돌보느라 내 인생 희생하지 않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손주 돌보느라 내 인생을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온갖 희생을 다 했습니다. 내 잠, 내 시간, 내 건강까지 다 바쳐서 키웠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웬걸? 손주까지 맡아 키우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맞벌이 하니까 애 좀 봐주세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 같아서 시작했지만 결국 어때요? 또다시 내 인생이 없어졌습니다. 손주는 귀엽습니다. 사랑스럽죠. 하지만 그게 내 삶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됩니까?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허리 끊어지고 무릎 아프고 정신없이 뛰어다녀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시간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요?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한마디 하고 끝입니다. 나중에 내 몸 다 망가지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안 져줍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당연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조부모가 손주 보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내 역할을 다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건 부모의 몫입니다. 내가 애 봐주는 건 도와주는 거지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너무 쉽게 부탁하고 너무 쉽게 내 시간을 가져갑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이 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손주를 예뻐하는 것과 내 인생을 희생하는 건 다릅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되 내 건강, 내 시간, 내 삶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손주 맡아 키우고 병 생기고 늙어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손주 돌보느라 또다시 내 삶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진짜 가족도 행복한 겁니다.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걸 잊지 않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리셋 버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나중에 해야지, 조금 더 준비되면 해봐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면서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늙어 있고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바쁘다고, 돈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고 싶은 걸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인생은 언제 살아봤습니까?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가족 챙기느라, 남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 다들 자기 삶 살기 바쁩니다. 나만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인생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더 이상 남 위해 살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지금 당장 하세요. 여행 가고 싶었으면 떠나세요. 배우고 싶었던 거 있으면 시작하세요. 먹고 싶었던 거, 입고 싶었던 거, 갖고 싶었던 거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후회를 안고 늙어갑니다. 그때 해볼 걸, 조금 더 즐길 걸,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 걱정하지 말고, 돈 아까워하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행복, 내 만족, 내 삶을 위해.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7번째는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이제 과거는 끝났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발목이 잡혀 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좀 더 잘할 걸,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하면서 후회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후회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만 갉아먹고 내 현재만 망칠 뿐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후회할 일 하나쯤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돈을 잘못 썼든, 인간관계를 망쳤든, 자식을 제대로 못 챙겼든, 내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든 간에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남은 인생까지 망치게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릅니다. 지금부터라도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사느라 정작 앞으로 남은 소중한 시간을 또다시 허비할 겁니까? 후회를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 당장 내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 때문에 남은 인생까지 망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나를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결국 다 부질없습니다. 젊었을 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돈 모으려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삶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곁에 누가 남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아끼고 챙겼던 사람들, 다들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정작 내 인생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더 이상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돈 아까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쓰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끄고 손주 돌보느라 또다시 내 인생을 바치지 마세요.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후회만 반복하다가 끝낼 겁니까? 과거에 얽매여 괴로워하다가 인생을 망칠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기로 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면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게 맞습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